주권 침해입니다. 통행료라니요. 호르무즈 혈관이 막히자 중국, 일본은 극렬 반발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데요. 하이패스라니요? 호르무즈가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고속 호르무즈 하이패스판 짜버린 대한민국 미친 설계. 지금 출발합니다. 중동에 살면 기름값이 싸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건 중동 사람들에게 동맹경화나 다름없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과 똑같다고요. 사형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힌 게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무인 드론 군집이 해협 전역에 그물처럼 깔리면서 통과하는 유조선마다 경고, 신호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소규모 위협이라고 봤죠. 미국 제호함대가 나서면 하루 이틀이면 정리될 거라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드론들은 격추해도 어디선가 계속 올라왔고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이 좁은 물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54km. 거기가 막혔다는 건 비유하자면 사람 몸의 대동맥을 집게로 꽉 집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안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부터 멈추는 거죠. 유가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기더니 일주일 만에 200달러를 뚫었고 열흘째 되던 날 250달러를 찍었습니다. 제가 석유업계에 몸담은 이래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석유 물류 안보를 총괄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은 지 18년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두려움이란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리야드 본부의 대형 모니터에 빨간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이 마크 에반스, 미국 에너지부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47쯤으로 보였는데 이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서류를 볼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류를 들어 올려 읽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 방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부류였죠.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이 제안한 전수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검문 프로토콜을 가동하겠습니다. 선박 한 척씩 정지시키고 드론 위협 여부를 정밀 확인한 뒤 통과시키는 방식이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이 하루에 대략 70에서 80척입니다. 한 척당 정밀 검문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45분. 그걸 전수조사한다고요. 저는 곧바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그 방식대로면 하루 처리량이 30척도 안 됩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어디서 대기합니까?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 사우드 총괄님, 안전에는 시간이 드는 법이죠. 느리더라도 확실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게 낫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기다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수조사 시스템이 가동된 지 사흘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인도양 방향으로 대기 선박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00척, 300척, 500척. 일주일이 지나자 위성 사진에 찍힌 선박 행렬이 마치 개미떼처럼 바다 위에 점선을 그렸습니다. 2,000척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비명을 질렀고 보험료는 15배로 뛰었고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속도로. 그 와중에 한 통의 제안서가 회의석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진호 국방과학본부장이란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안서의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선박을 세우지 않고 검문한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무정차 통과 검문.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배가 달리는 상태 그대로 위협 여부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해상에서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을 멈추지 않은 채로.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미친 소리인데 만약 된다면. 마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화면에 띄우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소기업 수준의 허세 아닙니까? 시속 15노트로 움직이는 30만 톤짜리 선박을 세우지 않고 실시간 위협 판별을 한다고요. 물리 법칙을 어느 나라 법으로 바꿔놓은 건지 모르겠군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국 측 해군 자문관도 고개를 저었고 프랑스 에너지 담당관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판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공기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마크의 얼굴이 아니라 김진호 본부장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상 화면 구석에 작게 잡힌 그 사람의 표정이요. 웃음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유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람을 좀 봐왔는데 조롱당하면서 눈이 안 흔들리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나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김진호 본부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정밀함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대동맥이 막힌 환자에게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피 흐름을 멈춰놓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자가 죽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피를 멈추지 않고 검사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마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련한 도박이군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코웃음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코웃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판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그 뒤로 상황이 나아졌느냐고요? 아닙니다. 지옥이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 오만만 해역에서 첫 번째 대규모 습격이 시작된 건 전수조사 체제가 가동된 지 열흘쯤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본부 상황실에서 위성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화면에 노이즈가 낀 줄 알았습니다. 해수면 위로 까만 점들이 구름처럼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수평선 너머에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폭형 드론이었습니다. 한 대 가격이 고작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에 폭약 2kg을 달아놓은 조잡한 물건이었죠. 날개는 스티로폼이고 동체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만 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감 한 대는 웃기지만 장난감 만 대가 불을 품고 달려들면 그건 재앙입니다. 미국 제호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이 즉각 요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지스 시스템이 뭔지는 아시죠? 세계 최강의 해상 방공 체계입니다.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미국이 수십 년간 자랑해온 바로 그 방패요.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이지스가 나서면 정리되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SM-2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한 발, 두 발, 10발. 드론이 공중에서 불꽃으로 터졌습니다. 화면만 보면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격된 드론 수가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 수를요. SM-2 한 발의 가격이 대략 20억 원입니다. 그걸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20억으로 500만 원을 막는 겁니다. 이게 방어입니까? 아니면 자해입니까? 함장이 보고하는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SM-2 잔여량 30% 이하, 지울프급 근접방어 체계로 전환합니다. 펠렁스 근접방어 무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4,500발의 20mm 기관 포탄이 허공을 갈랐지만 드론은 파도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를 쓸어내면 다음 무리가 올라왔고 그 뒤에 또 다음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축구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선방을 해도 상대가 슛을 100번 쏘면 결국 골은 들어갑니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피격됐습니다. 32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좌연에 자폭 드론 7대가 거의 동시에 충돌했고 선체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봐도 그 연기 기둥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유조선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도 바다 위에 불기둥이 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고 왕실에 직보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아까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림을 넘어서 몸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지스 함대가 후퇴했습니다. 미사일을 다 썼고 근접방어 무기의 탄약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 사령부는 전술적 재배치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철수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수백만 원짜리 플라스틱 드론 앞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 처참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빠졌습니다. 프랑스가 빠졌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가
본국으로 회항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유는 같았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 자국 자산을 이 소모전에 투입할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공동의 문제이므로 국제 공조 체계를 재정비한 후에 대응하겠다. 듣기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빠질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저는 화상회의실에서 강대국들의 대표가 하나씩 화면을 끄는 걸 지켜봤습니다. 영국이 나갔습니다. 프랑스가 나갔습니다. 독일은 애초에 군함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마크 에반스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사적 개입의 효용성은 제한적입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로 시간을 벌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죠. 현실적. 그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당신들 말하는 현실은 워싱턴의 현실이지 페르시아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쪽 바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가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비축유 방출을 논하고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새로운 접속 신호가 떴습니다. 한국 측이었습니다. 화면에 김진호 본부장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그 무표정한 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옆으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뒤쪽 화면에는 군함의 전투정보실 같은 곳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배 위에 있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알 사우드 총괄님, 한국 해군 기동전단이 호르무즈 동쪽 70해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비오복합 방공 체계와 천궁2 포대를 탑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독자적 요격 구역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 본부장, 이지스가 감당 못한 물량을 한국 체계로 맡겠다는 겁니까? 비오라는 건 근거리 방공 시스템 아닙니까? 저가 들어온 수만 대에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김진호 본부장은 잠깐 마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이지스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탄도 미사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창입니다. 훌륭한 창이죠. 그런데 지금 날아오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파리떼입니다. 파리를 잡는데 창이 필요합니까?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북쪽에서 날아오는 방사포와 드론을 막으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 발 한 발에 20억짜리 미사일을 쓸 여유 같은 건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계는 다릅니다. 싸게 만들고 빠르게 쏘고 놓치면 다음 층이 잡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 촘촘한 그물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니터 속 김진호 본부장의 눈을 봤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와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수없이 검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확신. 우리는 이 속도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70년의 무게가 화면을 뚫고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매일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 70년을 버틴 나라가 만든 방공망. 그건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결과물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함대가 진입 위치를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호르무즈 동쪽 해역에 요격 구역이 선포됐습니다. 강대국들이 하나씩 빠져나간 그 바다 위에 한반도에서 온 군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바다를 향해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화면 속에서 요격 구역을 잡아가는 한국 함대의 움직임이 어째서인지 제게 아주 오래된 감각 하나를 돌려줬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 문제를 자기 일로 여기고 있다는 그 감각이요. 한국 해군이 요격 구역을 선포한 직후 저는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야드 상황실의 위성 화면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전장 데이터가 아니라 제 눈으로 그 바다를 봐야 했습니다. 사우디 해군 소속 연락함에 올라탄 저는 오만만 해역의 한국 기동전단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고 그 하루 동안에도 유가는 $270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본 광경은 기묘했습니다. 한국 함대 주변 해역에서 소형 작업선 수십 척이 무언가를 바닷속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케이블이 크레인에 매달려 검은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는 장면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실타래를 풀어 해저에 거미줄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사우디 해군 연락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연락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도 미국 측 감시함의 탑승의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무전 주파수를 맞추고
저한테 직접 말을 걸어왔죠. 알사우드 총괄님, 저것도 보이십니까? 한국 측이 해저에 광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해저 케이블을 깐다고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바다에서 통신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돈을 버리는 행위죠. 솔직히 이해 불가입니다. 저도 처음엔 마크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랬으니까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교전 해역에서 바닥에 줄을 까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신이 필요하면 위성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뒤 저는 한국 기동전단 기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관계국 안보 책임자들에게 시스템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헬기를 타고 기함 갑판에 내렸고 전투정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전투정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좁았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의 전투정보실은 극장처럼 넓고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는데 여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좁은 공간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었습니다.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장교들은 말없이 화면을 주시하며 손가락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저를 중앙 모니터 앞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알사우드 총괄님, 에반스 전략가님이 바다에 돈을 버린다고 하셨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무전을 들은 겁니까? 김진호 본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케이블은 통신선이 아닙니다. 센서입니다. 모니터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지형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 선들이 그물처럼 펼쳐졌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 깐 광 케이블의 배치도였습니다. 해협 전체를 격자 형태로 덮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블 전체에 음향 센서와 수중 진동 감지기가 내장돼 있습니다. 선박이 이 격자 위를 지나가면 선체가 만들어내는 수중 음파와 파동 패턴을 케이블이 수집합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 전투정보실의 AI 분석 서버로 올라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방금 센서라고 했습니까? 해저 바닥 전체가요. 총괄님, 바다 자체를 스캐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저에 깔아놓은 건 케이블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물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엑스레이 기계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모든 선박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신경계. 마크가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비웃은 그 줄이 이 시스템의 척수였던 겁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모니터의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협을 통과 중인 화물선 한 척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박은 시속 40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이 배의 흘수선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흘수선.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화물이 많으면 배가 깊이 가라앉고 적으면 얕게 뜨죠. 김진호 본부장이 화면 속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흘수선의 미세한 변화 패턴을 AI가 분석하면 이 배에 실린 화물의 총 중량, 무게 분포, 그리고 그 분포의 비정상성까지 판독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은 일반 화물과 밀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흘수선 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판독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0.1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속 40노트로 달리는 배의 화물 구성을 0.1초 만에 읽어낸다고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배가 멈춰 있어도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검사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걸 배가 달리는 상태로 0.1초 만에 해낸다는 겁니다. 그때 전투정보실 한쪽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기술 고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초청받아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중 음파 분석으로 흘수선 공률을 밀리미터 단위까지 실시간 판독한다는 건 현존하는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처리 불가능한 연산량입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고개를 돌려 기술 고문을 바라봤습니다. 현존하는 알고리즘으로요. 맞습니다. 현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모니터 한쪽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코드가 빼곡하게 흘러내리는 화면이었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그 코드의 양과 밀도가 비정상적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AI는 한국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데이터 25년치를 학습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의 축중량을 0.03 초 만에 판별하는 그 알고리즘을 해상 버전으로 재설계한 겁니다. 차량 대신 선박, 도로 대신 해저 센서망, 하이패스 단말기 대신 흘수선 분석 모듈. 원리는 같습니다. 하이패스. 한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저는 한국에 출장 갔을 때 톨게이트에서
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숨은 기술의 깊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다 위로 올라온 겁니다. 아니, 바다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일본 기술 고문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전투정보실의 통신장교에게 신호를 보냈고 해협 통과 대기 중이던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소속 유조선 한 척이 항로에 진입했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었습니다. 시속 80km, 대략 43노트의 속도로 해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각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정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냉각팬 소리만 남았습니다. 유조선이 센서망 격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글수선 곡률 분석, 화물 중량 추정, 무게 분포 매핑, 폭발물 위험도 판정. 화면 한 구석에 경과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0.08초. 배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속 80km 그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통과 승인. 위협 요소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였는지 옆에 있던 오만 해군 연락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투정보실 안에 있던 모든 외국 관계자들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 고문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진호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면 하루에 몇 척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족족 처리됩니다. 1000척이 와도 됩니다. 2000척이 와도 됩니다. 센서망이 깔린 구간을 통과하기만 하면 0.1초 안에 판독이 끝납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일본이 만든 전수조사 시스템은 하루 30척도 버거웠습니다. 45분씩 세워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서류 확인하고 장비 들고 화물칸을 뒤지고 그 사이에 배 2000척이 인도양까지 줄을 섰습니다. 한국은 그걸 0.1초에 해냈습니다. 배를 세우지도 않고. 이건 효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크에게 이 시연 결과가 전달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고 마크의 목소리가 통신망에 실렸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속도만 빠르고 오판율이 높으면 의미가 없죠. 김진호 본부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우리 하이패스 시스템의 오판율이 궁금하시면 한국 고속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5년간 하루 수백만 건의 축중 판별에서 오판율 0.001%입니다.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통신이 잠시 끊겼습니다. 마크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저는 볼 수 없었지만 상상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암 갑판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수면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깔아놓은 신경계가 잠들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의 심장 소리를 듣고 0.1초 만에 적과 아군을 가려내는 그 조용한 그물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의 문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종류의.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우디가 한국을 받아들였는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의 호르무즈의 문을 열어준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함대의 시연이 끝난 다음 날 리야드 왕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 이양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직통 전화가 왔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는 국제수로이며 특정 국가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선례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영내 군사적 기반이 없는 국가에 이 정도 규모의 안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저는 그 통화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왕실의 수석 안보고문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저는 옆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죠. 미국 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기지도 없다. 정보 자산도 부족하다. 기술 하나만으로 해협 전체를 맡긴다는 건 도박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석 안보고문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술탄, 국왕 전하께서 내일 한국 측의 관리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하셨다. 아랍에미리트도 동의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수석 안보고문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실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미국은 우리 기름을 가져가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 길을 뚫어주었다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어떤 건지 중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아랍 왕실이 누군가를 길을 뚫어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혈맹보다 깊은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뚫는다는 건 생명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길을 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무엇이 이 결정을 만들었는가? 저는 그날 밤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수석 안보고문이 저한테 보여준 겁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사우디 동부의 주바일 산업단지 건설 현장. 사진 속에는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뼈대만 세워진 채 서 있었고 그 앞에 헬멧을 쓴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수석 안보고문이 말했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직후였다. 중동 전역의 건설 붐이 일었고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몰려왔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그런데 70년대 말에 이란 혁명이 터지고 이라크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저도 아버지 세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자 외국 건설사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업체가 먼저 나갔습니다. 영국이 뒤따랐습니다. 일본도 본국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반쯤 지어놓고 떠난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완성되지 못한 건물들이 뼈대만 남은 채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남았습니다. 수석 안보고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 노동자들은 자리를 지켰다. 포격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콘크리트를 부었다. 왜 안 떠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랬다고 하더군. 집에 보낼 돈을 아직 못 벌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보낼 돈을 아직 못 벌었다. 이게 용기입니까? 아니면 절박함입니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남의 나라 사막에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견디며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우고 항만을 뚫었습니다. 왜? 석유 한 방울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를 가진 나라와의 관계가 곧 국가의 숨통이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자원이 한 톨도 없는 나라인데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석유 정제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유로 분해하는 기술. 배로 실어오는 과정에서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물류 관리 기술, 저장 시설 운영 기술, 전부 없어서 만든 것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 더 잘 관리하게 되는 역설. 한국이 바로 그 역설의 증거였습니다. 수석 안보고문이 사진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노동자들이 깔아놓은 도로 위로 지금 우리 석유 트럭이 달린다. 이 사람들이 지은 항만에서 지금 우리 유조선이 출발한다. 전하께서는 이걸 잊지 않으셨다. 50년이 넘었지만 사막에 뿌린 약속은 썩지 않는 법이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마크에게 연락했습니다. 관리권 이양이 확정됐다고 알려야 했으니까요. 마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술 하나로 중동 왕실을 설득한 겁니까? 대단하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50년입니다. 통신 저편에서 마크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이 바다에 처음 온 건 어제가 아닙니다. 50년 전에 이미 왔었고 그때 다른 모든 나라가 떠날 때 혼자 남았습니다. 전하께서 기억하시는 건 AI 센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그 사람들입니다. 마크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건 기술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는 복제가 안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아서 길을 닦은 기억. 그 기억이 왕실의 기록 보관소의 사진 한 장으로 남아 50년을 살아남은 것. 그걸 어떻게 복제합니까? 어떤 나라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50년 전의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호르무즈에 가져온 건 3가지였습니다. 70년간 폭격을 견디며 만든 방공망, 25년간 고속도로에서 연마한 무정차 판별 기술, 그리고 50년 전 사막에서 증명한 약속의 무게.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강대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라는 걸 아시죠? 한국이 1970년에 완공한 고속도로입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냈고 그 도로 위에서 경제가 달렸습니다. 그게 50년 뒤에 사우디 사막의 도로가 됐고 또 50년 뒤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센서망이 된 겁니다. 길을 뚫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마크는 그 통화 이후 사흘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는 워싱턴에서 한국의 관리권 인수를 막기 위한 외교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양국 왕실이 동시에 움직이면 미국이라도 꺾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석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리야드 본부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그 흑백 사진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헬멧 쓰고 서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모니터 옆에 세워뒀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약속은 기술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간 약속만이 역사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날 호르무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50년 전에 사막에 뿌린 씨앗이 드디어 바다 위에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관리권 이양이 발표되고 이틀 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한국 해상 하이패스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선박의 해협 진입은 불허한다. 한국 시스템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의 선적 선박 역시 통과가 제한된다. 시행 시점은 즉시. 저는 리야드 본부에서 이 성명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관리권을 받았으니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 안 한 배는 못 지나간다고요. 이건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아니라 사실상 통행 허가제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물길에 한국이 빗장을 건 겁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성명 발표 6시간 만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식 항의를 유엔에 제출했고 동시에 남해 함대 소속 구축함 4척을 인도양으로 출항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떤 국가도 일방적 통행 제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한국의 조치가 자유항행 원칙에 반한다며 대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파견했습니다. 이번엔 본국 회항이 아니라 진출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빠져나간 바로 그 바다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드론이 무서워서 도망갔으면서 한국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다시 달려온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바다가 불탈 때는 책임을 미루며 빠져나가더니 한국이 그 바다를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국제법을 들먹이며 군함을 보내는 겁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을 때는 구경하다가 불이 꺼지고 나니까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르무즈 입구에 중국 구축함, 일본 호위함, 그리고 한국 기동전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페르시아만 전체가 화약고 위에 놓인 성냥갑 같았습니다. 저는 김진호 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중국과 일본이 함대를 보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협 자체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김진호 본부장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괄님, 우리는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을 겁니다. 총을 안 쏜다고요? 상대가 군함을 끌고 오는데 저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 게 아닙니다. 끊는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측이 중국과 일본 양국의 비공개 외교 채널로 동시에 통보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저에 설치된 광 케이블 센서망은 선박 검문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케이블은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거래, 결제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어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금융 데이터가 이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한국 시스템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국가와 연관된 에너지 결제 트래픽의 라우팅을 차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해저에 깔아놓은 그 케이블은 배만 검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줄도 쥐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사려면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결제 데이터가 흐르는 관이 한국 손에 있었던 겁니다. 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갑을 닫는 겁니다. 군함이 아무리 많아도 지갑이 안 열리면 기름을 못 삽니다. 중국의 반응이 먼저 왔습니다. 구축함 4척이 호르무즈 동쪽 200해리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않은 채 이틀을
그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은 매일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 결제가 하루만 막혀도 정유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고 사흘이면 전략 비축유에 손을 대야 합니다. 군함 내척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결제망 차단으로 잃을 수 있는 것.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중국 구축함이 회항했습니다. 일본 호위함도 이틀 뒤에 뒤따랐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한 기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서 싸운 게 아니라 바다 밑에서 이긴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에서 국제에너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이었는데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 귀빈통로에 중국에너지국 차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영국 무역부 차관보, 프랑스 에너지 담당관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군함을 보내며 으르렁거리던 나라들의 고위 관료가 한국 수도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김진호 본부장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대한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센서망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고 김진호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상 하이패스 시스템의 등록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 비용은 선박 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갱신 방식입니다. 중국 에너지국 차관이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통행료 아닙니까?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행료가 아닙니다. 안전 보장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해협에서 드론이 날아다닐 때 여러분의 유조선을 지킨 건 우리 방공망입니다. 여러분의 선박이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건 우리 센서망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시스템 이용자가 분담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뒷줄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의 얼굴을 잠깐 훔쳐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관둔 표정, 혹은 할 말을 잃은 표정.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인 보장이 있습니까? 김진호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이 시스템을 철거하면 호르무즈는 다시 봉쇄됩니다. 드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일본의 전수조사 체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루 30척, 대기열 2000척. 그 방식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빠지겠습니다. 국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국 무역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이용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박 한 척당 톤수 비례로 연간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이 연간 대략 2만 5천 척 이상입니다. 평균 톤수를 감안하면 연간 징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영토가 아니라 기술로. 회의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등록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중국이 첫 번째였습니다. 며칠 전에 군함을 보낸 바로 그 나라가 서울에서 등록 양식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두 번째, 영국이 세 번째, 프랑스가 네 번째. 저는 복도에서 마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국 측 등록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서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 사우드 총괄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중소기업 수준의 허세라고 했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손에 든 서류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통행료를 받고 있군요. 세계 최강국한테.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등록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설계한 게임이었구나. 총으로 싸우면 지는 판에서 판 자체를 바꿔버린 거구나. 바다 위의 군함 숫자가 아니라 바다 밑의 케이블 하나로 세계의 에너지 동맥을 쥔 겁니다. 항공모함 10척이 있어도 결제가 안 되면 기름을 못 삽니다. 군함의 연료도 이 해협을 통과한 석유로 채워지는데 그 통과를 허가하는 시스템이 한국 손에 있으니까요. 핵잠수함이 와도 하이패스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물리적 힘이 디지털 시스템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서울의 4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주머니 속에 오래된 흑백 사진 복사본을 만졌습니다.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사람들의 나라가 이제 바다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하이패스 등록 절차가 시작되고 며칠 뒤 서울에서 다시 한번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표준 회의였습니다. 한국의 해상 하이패스 시스템을 국제 해운 표준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각국 해양안전기관 대표와 주요 해운사 관계자들이 모였고 저도 사우디 측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서울 삼성동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는데 원탁 배치에 동시통역 부스까지 갖춘 본격적인 국제회의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터진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들이니까요. 마크도 와 있었습니다. 미국 측 석유에서 이제는 지역 해운 의제까지 관여하게 된 겁니다.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회의장에 들어올 때 어깨를 펴고 걸었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수석 기술고문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두께만 보고도 이게 오래 걸리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 측 해상 무정차 검문 시스템의 국제 표준 채택에 앞서 최소 5년간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해저 센서망의 환경 영향 평가. 둘째, AI 알고리즘의 오판율에 대한 독립기관 검증. 셋째, 국제해사기구 기준에 따른 기술 적합성 심사. 넷째, 다섯째, 여섯째,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언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술 고문은 여전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턱을 꿰고 눈을 반쯤 감았고 영국 대표는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바다에서는 지금도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불탄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20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년짜리 검토 매뉴얼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집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관 자격증 갱신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은 그 20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옆 의자에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서류도 안 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타이밍이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 고문이 37번째 항목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의장 천장에 매달린 대형 모니터 3대가 동시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붉은 경고 화면이 떴습니다. 호르무즈 긴급 상황 발생이라는 글씨가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동시에 출력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즉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고 리야드 본부에서 긴급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진입로에서 미등록 선박 3척이 고속으로 유조선단에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하이패스 센서망에 폭발물 양성 반응이 감지됐다고. 자폭 선박이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이번에는 배 자체가 폭탄이었습니다. 일본 기술 고문은 아직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는데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센서망이 3척의 자폭 선박을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그 앞에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소속 유조선 2척이 항로 위에 있었습니다. 충돌 예상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11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유조선은 우리 배였습니다. 그때 김진호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귀에 꽂고 있던 통신 이어폰의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가더니 한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집행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글자. 집행하세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전도가 떴고 한국 중부 어딘가의 지하 발사 기지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도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현무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지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정밀 유도 미사일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호르무즈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온도가 내려간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면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 고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탁자 위에 흩어졌습니다. 화면 속의 미사일은 대기권 상층부를 지나 인도양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호르무즈까지 직선거리로 대략 7,000km. 현무의 비행 궤적이 위성 추적 데이터로 실시간 표시됐습니다. 동시에 화면 한쪽에서 한국 군 위성의 관제 데이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폭 선박 3척의 출발 거점이 역추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의 소규모 항구 하나, 미사일의 목표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충돌 예상 시간은 7분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회의장의 각국 대표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센서망이 자폭 선박 3척을 감지했고 출발 거점을 역추적 완료했습니다. 미사일은 선박이 아니라 거점을 타격합니다. 근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토에서 미사일을 쐈다고요. 사전 협의도 없이.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에반스 전략가님, 미사일이 도착하는데 7분 걸립니다. 사전 협의를 하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까? 그 며칠 동안 유조선 2척이 폭발합니다. 승무원 합계 54명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전 협의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최종 강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의 소규모 항구, 위성 영상으로 보이는 그 항구에는 자폭 선박으로 개조 중인 소형 보트 1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항구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섬광이 번지고 잠시 영상이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을 때 항구의 보트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 민간 시설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항구 시설만 정확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자폭 선박 3척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센서망이 실시간으로 항로를 차단하고 한국 기동전단의 고속정이 출동해 3척을 포위했습니다. 자폭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무력화됐습니다. 유조선 2척은 무사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걸린 시간 9분. 저는 회의장에 앉아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9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술 고문이 서류를 읽은 시간이 20분이었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테러를 감지하고 거점을 역추적하고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하고 현장에서 자폭 선박을 무력화한 겁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술 고문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회의장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기술 고문은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어진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최대 해운사가 먼저 한국 해상 하이패스 단말기 300대를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해운이 뒤따랐습니다. 덴마크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가 전 선단 일괄 장착을 결정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67개국 4,200척의 단말기 발주가 접수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5년짜리 검토서가 아니라 한국의 9분짜리 집행이 자기 배를 살렸다는 것. 선주들은 돈 계산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검토서 두께가 아무리 두꺼워도 유조선 한 척이 터지면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보험료만 해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한국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비용은 척당 5만 달러 남짓. 유조선 한 척의 보험료 절감분이 연간 수백만 달러. 계산할 것도 없는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입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는 나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9분 만에 문제를 끝내는 나라. 매뉴얼의 두께가 아니라 집행의 속도로 신뢰를 증명하는 나라. 5년을 검토하겠다는 사람과 9분 만에 해결하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면 전 세계 선주들이 누구 손을 잡겠습니까? 마크가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도 씁쓸함도 아닌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알 사우드 총괄님, 우리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100년을 썼습니다. 한국은 그 100년치 매뉴얼을 9분으로 대체해버렸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어딘가 지하에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밑에 센서가 깨어있고 이 모든 것이 0.1초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벌인 일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공망, 해저 센서, 하이패스 검문, 미사일 타격. 이것들이 각각 대단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하나로 깨는 실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된 그림을 못 본 겁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된 건 서울 회의가 끝나고 리야드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사우디 중앙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 감사실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건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술탄 총괄님, 호르무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중앙은행으로 갔습니다. 기술 감사실은 은행 건물 지하 3층에 있었는데 보안 게이트를 4번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모니터 앞에 저를 앉혀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총괄님, 한국이 호르무즈 해저에 깐 광 케이블의 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선박 검문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은 전체 케이블 용량의 3%도 안 됩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3%요. 나머지 97%는 뭡니까? 나머지 대역폭으로 뭘 처리하고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저를 중심으로 데이터 흐름이 시각화되어 있었는데 그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인도, 동남아, 한국, 일본, 호주, 서쪽으로 사우디, 이집트, 유럽, 아프리카. 줄기마다 데이터 유량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이 케이블이 현재 처리 중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국제금융거래 데이터입니다. 원유 선물 결제, 중동 국부 펀드 운용 데이터, 아시아와 유럽 간 외환거래, 에너지 파생 상품 정산. 추정치로는 전 세계 금융 결제 데이터의 40% 가까이가 이 경로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40%.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의자 등받이에 등이 붙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움직일 때 그 데이터는 물리적인 케이블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 밑 케이블을 타고 대륙을 건넙니다. 그 케이블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저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바로 그 케이블을요. 한국은 선박을 검사한다면서 해저에 줄을 깔았는데 그 줄의 진짜 용도는 세계 금융의 고속도로였던 겁니다. 하이패스는 표면이었고 그 밑에는 돈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경로로 데이터가 몰리는 겁니까? 기존에도 해저 케이블은 있었잖습니까? 속도 때문입니다. 한국이 깐 케이블의 전송 속도가 기존 경로보다 0.03초 빠릅니다. 일반인한테는 의미 없는 차이지만 초단타 금융거래에서는 0.01초가 수억 달러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 세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케이블 경로로 트래픽을 옮기고 있습니다. 0.03초. 한국이 하이패스 알고리즘으로 0.1초 만에 선박을 판독하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속도. 결국 모든 것은 속도로 귀결됐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무기로, 도구로, 그리고 인프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리야드 본부로 돌아와서 김진호 본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본부장님, 해저 케이블의 금융 데이터 처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총괄님, 길을 뚫으면 그 위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자가 다니고, 돈이 다니고, 정보가 다닙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랬습니다. 도로를 하나 뚫었을 뿐인데 그 위로 한국 경제가 달렸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다 밑에 길을 하나 뚫은 겁니다. 석유도 다니고 데이터도 다니고 돈도 다니는 길을요. 디지털 실크로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때였습니다. 옛날 실크로드가 비단과 향신료를 실어 날랐다면 한국이 호르무즈에 깔아놓은 이 케이블은 데이터와 금융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실크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주인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마크가 아닌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유출되어 제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저 케이블이 차단될 경우 미 태평양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 간의 군사 통신 데이터 중 상당 부분에 지연이 발생한다. 기존 우회 경로를 사용하면 0.2초에서 0.5초의 추가 지연이 생기며 이는 실시간 드론 관제와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반응 속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군사 통신까지 한국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같은 이유입니다. 속도. 미군도 0.01초가 아쉬운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가장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군사 통신 알고리즘이 한국 케이블을 최적 경로로 잡아버린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결제 시스템이
한국 케이블 경로의 상당 부분 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동 경유 결제를 늘린 게 오히려 한국의 그물에 걸린 셈이었죠. 저는 이쯤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해상 관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심장과 뇌를 동시에 관통하는 하나의 신경망이었습니다. 심장은 석유입니다. 뇌는 금융 데이터입니다. 그 둘이 흐르는 관을 한 나라가 쥐고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에즈를 쥔 영국도 석유와 금융을 동시에 틀어쥐지는 못했습니다. 파나마를 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그 둘을 하나의 케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쥐어버렸습니다. 마크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건 리야드에서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대표단이 사우디를 방문했고 마크가 그 수행원으로 왔습니다. 수석 전략가에서 수행원으로. 직함이 바뀐 건지 아니면 역할이 축소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았는데 이번에는 뒷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마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알 사우드 총괄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겁니까? 센서망을 깐다고 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깔아버린 건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까?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길을 뚫을 때 차선을 하나만 내는 바보는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마크에게 전했습니다. 마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로 숙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된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서류를 들어 올려 읽던 그 사람이 리야드의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술 공급 업체 정도로 봤습니다.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 주문하면 빠르게 납품하는 나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뭔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자괴인지 아니면 뒤늦은 경외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의 동맥과 신경을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품업체라고 부르던 나라의 케이블 위에서 우리 군이 통신하고 우리 은행이 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리야드의 사막 하늘을 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 페르시아만의 바다 밑으로 한국이 깔아놓은 길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흐르고 데이터가 흐르고 돈이 흐르는 길,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세계가 그 위에 서 있는 길. 여러분, 옛날에 한국은 길을 빌려 쓰는 나라였습니다. 남의 기술로 만든 도로 위를 달렸고 남의 배에 석유를 실어왔고 남의 케이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길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길 위에서 통신하고 중국이 한국의 길 위에서 결제하고 유럽이 한국의 길 위에서 석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길을 빌려 쓰는 나라에서 길을 빌려주는 나라로. 그 역전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50년입니다.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그 손이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잊지 않습니다. 다만 갚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호르무즈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뒤 워싱턴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되는 연례 에너지 안보 평가서였는데 그의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가 마크 에반스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사본을 사우디 주미 대사관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마크가 직접 보내준 건지 누군가가 흘린 건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해상 하이패스 시스템은 현존하는 에너지 수송 안보 체계 중 유일하게 작동이 검증된 솔루션이며 대체 가능한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 주도의 호르무즈 관리 체계를 장기적 안보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마크 에반스가 쓴 겁니다. 한국의 제안을 중소기업의 허세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물리법칙을 어느 나라 법으로 바꿔놓았냐고 고숨치던 그 사람이 미련한 도박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펜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인류 에너지 안보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문장이 쓰여진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마크의 손을 상상했습니다. 그 문장을 쓸 때 펜이 멈추지는 않았을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자신의 오판을 새기는 것이었을 텐데 그 무게를 견디면서 끝까지 써내려간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마크를 존경합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처음에 옳았던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페르시아 만연한 6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관리권을 한국에 종신 위임한다. 기한 없는 위임, 갱신 절차 없음. 관리 주체의 변경은 위임국 전원 합의 시에만 가능. 사실상 영구적인 권한 이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에 서명하는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대회의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늘어진 그 방에서 6나라의 에너지 장관이 나란히 앉아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진호 본부장이 서명했습니다. 그가 펜을 들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그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김진호 본부장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이 열어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옆에서 봤는데 상자 안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주바일 건설 현장의 그 사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아랍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뚫어준 사람들에게. 김진호 본부장이 고개를 숙여 사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3초쯤 됐을 겁니다. 그 3초 동안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표정이 깨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살짝 떨렸고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70년을 폭격 속에서 살아온 나라의 사람이 50년 전 사진 한 장 앞에서 입술이 떨리는 거요. 그날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최종 버전의 해상 하이패스 선박이 센서망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선교의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확인 사운드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낮고 웅장한 중저음의 신호음과 함께 단말기 화면에 한 줄의 문자가 떴습니다. K패스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우디 해군 연락함을 타고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밤바다 위에서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할 때 그 낮은 울림이 바다 위로 퍼지는 순간을 저는 갑판 위에 서서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 위로 번지는 그 소리가 마치 바다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우디 해군 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을 줄 알았겠습니까? 한국 소리가 페르시아만에서 울리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됐구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가 한국의 허락을 받고 통과하는 세상. 그 허락의 소리가 이 바다에 울리는 세상.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업무차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아니라 한국의 호르무즈 관제 센터를 시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 시설이었는데 보안 등급이 높아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제가 석유 업계에 몸담은 3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홀의 전면 벽이 통째로 모니터였습니다. 그 위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실시간 선박 이동 데이터, 유가 변동 그래프, 금융 결제 트래픽, 드론 위협 감시 현황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 하나에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3분의 1과 금융 데이터의 40%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관제사들은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녀가 수십 명 앉아 있었는데 다들 조용히 화면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것도 없고 긴박한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관제실처럼 담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가 모니터를 한번 터치하자 오만 앞바다의 유조선 항로가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다른 관제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유럽행 LNG 운반선의 통관 데이터가 갱신됐습니다. 손가락 한 번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의 지하실에서 29살짜리 관제사가 모니터를 터치하면 페르시아만의 유조선이 움직이는 세상이라니요. 김진호 본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총괄님, 이 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평균 대기 시간이 0이 됐습니다. 대기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유가도 안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배럴당 65달러, 250달러를 찍었던 유가가 석 달 만에 65달러로 내려온 겁니다. 이 센터 하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관제홀을 나서면서
김진호 본부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한국이 이 모든 걸 해냈는데 한국 국민들은 이걸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진호 본부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이래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서 유가가 내렸다는 건 볼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좀 싸졌다고 좋아하겠죠. 그게 왜 싸졌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 정작 본국에서는 모른다는 겁니까? 한국이 원래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도 사람들은 그냥 차를 몰고 달렸지. 그 도로를 누가 어떻게 뚫었는지는 안 물어봤죠. 하이패스가 설치됐을 때도 그냥 편해졌다고만 생각했지. 그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 건지는 관심 없었고요. 호르무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좋아하고 올라가면 화를 내고 그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가 관제 센터의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길은 그런 거니까요. 누가 뚫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 위를 달립니다. 중요한 건 길이 있다는 거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니까요. 저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반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관제 센터가 있고 거기서 29살짜리 청년이 모니터를 터치하며 세계의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바다 밑에는 한국이 깔아놓은 신경이 쉬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의 단말기에서는 K-패스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낮은 울림이 밤마다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멈출 때 달리는 나라.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서울의 누군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기름값이 좀 내렸네. 그게 왜 내렸는지는 모른 채로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이 나라의 가장 무서운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뚫은 길 위에 세계가 서 있다는 걸 모르는 나라. 그래서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